것이 우선적인 과제지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논쟁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어르신. 어르신. 네, 경중나시는 김태희씨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지금 송산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중간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송산 그리시티요? 트림시티. 송산 그리시티. 네, 그리시티. 제가 송산 한국수정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1월인가 작년 12월에 만나 뵀어요. 거기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올해 거기를 저기 6개 공과 3개 동구로 나눠서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토목공사 하는데 1, 2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년을 잡고 2년 뒤에 아마 아파트 건설 회사한테 아마 땅을 분양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분양이 돼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말로 하세요. 이제 K 부동산에서 김규민 기자입니다. 지금 화성시 가장 이슈 전세 사기 관련 이제 대책이 필요하실 텐데 원희룡 장관님 만나 뵙고 계속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해서 긴급 TFTM 구성하셔서 전세 피해 방지 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공인중개사 접수조사, 재벌로운 대책 모니터링 준비하셨는데 혹시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등 무자격 업소 관련 조사 여부가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서는 대규모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도 대규모 임대사업자, 특히 10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관련된 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또 하나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시를 해서 20채 이상 그 소유자들을 조사했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362명. 362명이 20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채, 어떤 사람은 50채, 어떤 사람은 100채 이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362명이에요. 그러니까 362명이다 보니까 10채씩만 해도 3,600채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다주택은 아니죠. 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전세자들 피해가 예상되는 혹시 부실 우려 주택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 내지 어떤 별도 기관 등이나 특수법인으로 화성시에 직접 매입 여부도 혹시 검토 가능하고 검토 하시는지. 네. 우리 화성시 케이스는 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이 케이스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 오피스텔 그 장씨 부부가 252채 그리고 지씨 90년생 지씨가 44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거는. 그런데 그 장씨 주부나 이 지씨나 오피스텔 분양가는 1억 3천이에요. 1억 3천 아닌 것도 있어. 하여튼 1억 3천이야. 대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 전세를 1억 4천 내지 1억 5천에 놓은 거예요. 그 차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어제 그저께 원희룡 장관하고 부동산 안에 가서 여쭤보니까 화성은 전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같거나 높은 금액으로 전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순환됐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계속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하고 특히 삼성 쪽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거기서 20대 30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임대를 하는데 그 선순환이 되니까 분양가보다 높아도 이게 됐던 거예요. 진행이 계속.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계약 기간이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몇 사람에 대해서는 됐어요. 1년짜리 계약도 있고 2년짜리 계약이 있는데 이게 좀 된 거예요. 시간이. 곧 다음 달, 2달 뒤에 나 나갈 거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전세가 안 들어오는 거죠. 못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6월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2020년도 8월에 종부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대상이 안 되는데 그 뒤에는 이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오피스텔 소유자도. 그러니까 200채는 한 채만 해도 101억씩만 해도 200억이잖아요. 세금 계산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사람은 미리 세입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너네들이 등기를 쳐가라. 이거를 전세 가격에 등기 쳐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현재 저 매매가는 싼데 전세 비용보다. 그래서 신고해서 어제 경찰서가 아무 90여 건인가 이렇게 피해 예상이 접수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성 같은 케이스만 가능해요. 다행히 대출을 없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은 또 이 선순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는 어제 당정 협의할 때 그랬어요. 허브 주택보증조합공단이나 경기 도시공사에서 자본여기 도시공사에서 이 오피스텔 지금 문제가 되는 250채 한 300여 채를 갖다가 사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를 그대로 안고 등기만 이전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 비용만 들겠죠. 등기 비용. 시등록세는 별도로 우리가 특별 저거 해서 뭐 도세 시세니까 면제하면은 등기 비용만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전세 사는 그 친구한테 너 나갈래 살래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법을 발급해 주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내가 언제든지 나갈 때 이 공사로부터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 나가겠다고 하면은 다른 전세를 갖다 놓고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억 5천인데 1억 5천에 다 안 들어오겠지. 새로 오는 사람은 지금 시세가 1억 3천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 2, 3천만 원 공사에서 한 채당 이렇게 추가로다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서 큰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닐까 어제 생각이 돼서 어제 당정협의회 때 한번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중에 이 오피스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청년주택이라든가 기업체에서 기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능력이 되면 우리 도시공사가 능력이 되면 500채고 1000채고 그렇게 이전 원하는 다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직원 몇천 명 중에서 실제로 원룸이 필요한 직원이 거기서 제가 보기에 수백 명에서 몇천 명 될 거예요. 몇만 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 될 거야 최소한. 그러면 삼성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안전하게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예? 이쪽도 좀 봐주세요. 예. 왼쪽 보겠습니다. 네, 뉴스 프로그램과 배기백 기자입니다. 시장 중 300명 언론인과의 대화는 처음이십니다. 정경근 시장님의 인성관리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테크노폴이라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이 잘 모르시잖아요. 테크노폴 아마 뭔가 대략적인 걸 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테크노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츠쿠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 같은 최첨단 산업 도시를 통틀어서 테크노폴이라고 합니다. 테크노폴은 한 개의 정책 아니면 사업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테크노폴은 화성의 100년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큰 의미에서. 그래서 테크노폴은 4개의 요소가 가장 중요해요. 구성 요소가. 테크노폴. 첫 번째,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첨단 산업체가 있어야 된다. 생산업체. 세 번째는 연구소. 네 번째는 중요한 건데 정주 여건, 쾌적한 정주 여건. 이 4가지 요건이 갖춰진 도시를 저는 테크노폴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그러한 도시를
테크노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우리 화성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네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우리 화성은 서울에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아주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기아 등 최첨단 산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우리 화성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부장 업체가 화성에 있어요.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우리 화성에만 4,500개가 있어요. 전국에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 5%에서 10%가 우리 화성에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탄 신도시라든가 여기 택지 개발로 인해서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4개 요소를 감안했을 때 우리 화성시만한 도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성시에 이런 4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전문 기술 인력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전문 기술 인력이 판교 나이 무슨 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까지 현재 와 있는 기술 인력 외에 추가로 더 끌어들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형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와 함께 동탄에 카이스트 화성 사이언스 허브를 구축했어요. 작년도에 그 롯데백화점 거기에 공공기여받은 그 상당히 큰 넓은 면적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카이스트와 함께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을 작년부터 양성을 하고 있어요.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또 홍익대학교와 함께 홍익대학교 화성 캠퍼스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 2개 이공계 학과의 학부 석사 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와 함께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양성 과정 국가 정책에 지원을 해서 그걸 받아서 양성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화성 폴리텍 대학교 있잖아요. 폴리텍 대학과 함께 기술 인력 양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자 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해갖고 우리 화성의 폴리텍 테크노폴 구성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고 상당히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게 종합해서 봤을 때 화성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런 4가지 요건을 갖춘 가장 적합한 도시가 우리 화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NS 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시장님 선대위를 보시면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경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약간 중복된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그 공약 사항 중에 임기 내에 20조 원 투자 유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자문도 꾸리시고 또 인큐베이팅 센터를 거기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들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임기 기간 내에 투자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소상공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어려운 특례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도 아니면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조 투자 유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조직 개편까지는 아닌데 이번에 20조 투자 유치 팀을 신설합니다. 20조 우리 화성에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화성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1조 6,500억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 중에서 9,700억 약 60% 정도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화성의 안전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조 이상의 20조가 아니라 2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겠다. 제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그냥 막연하게 20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작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10대 장비 업체 중에서 작년에 10월에 ASML과 이미 투자 협약을 해서 동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4개사하고
그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주게 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 아마 올해 안에 투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화성에 대기업이 한 30여 개 있어요. 30개 중에서 뭐 특정 기업을 말할 수는 없지만 3개 대기업과 약 2조 5천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곧 발표하거나 아마 기아자동차는 그때 발표했죠. 벌써 기아자동차는 하겠다고. 예, 기아오토. 예, 예. 그래서 30개 업체 중에서 현재 협의가 된 것이 3개 업체예요. 3개 대기업이에요. 나머지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 또 화성에 산업단지가 현재 13개가 조성 중에 있어요. 기존에 11개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13개 산업단지가 2025년도로 완료가 되거든요.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 13개 산업단지에 상당한 기업체들이 와서 투자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화성에 36개가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현재 건설 중인 게 16개가 있어요. 도합 52개가 됩니다. 판교, 성남 전체가 53개예요.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이제 52개가 돼요. 성남의 사례로 봤을 때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15,000개 정도의 뭐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 5인 기업도 있으니까 그 지식산업센터에 그래서 15,000개 정도의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투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우리가 자동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공장이 1년에 350개 정도가 들어와요. 화성에 증가되는 숫자가 그거는 여기에 숫자에서 뺐습니다. 그건 뭐 우리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등등등을 따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테마파크도 있고 또 의료복합단지가 있어요. 의료복합단지에 종합병원도 있고 의료복합단지 등등등을 다 종합했을 때 20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도 우리 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지원 정책단도 지금 공모를 해서 하고 있고 기업 지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창업펀드 700억 원을 조성돼 있잖아요. 약 700억에 680몇 억인가 한 7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창업한 지 2년 내지 7년 된 기업들한테 2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700억을 갖다가 내년 정도에 1,500억으로 늘려서 더 많은 기업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그 지원 자금, 운영 자금, 또 이자 지원, 이자를 갖다가 3%를 우리가 내주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소공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화성에서 사업체가 막 12만 개 정도가 있어요. 사업체, 소상공인. 그래서 12만 개 중에서 한 정확한 숫자를 제가 7, 8만 개가 소공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에 소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공인들도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공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역화폐 3,3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우리 화성에 있는 소공인들 상점이라든가 가게 여기 가서 쓰는 거죠. 3,300억 중에서 우리가 순수 예산이 경기도 최초로 우리가 30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3,000억 원을 10% 주니까 내가 10만 원 이 충전하면 10,000원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3,300원을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고 소공인들 세금 유예 또 뭐 소공인들도 이자 지원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생 경제 좀 어려운 분들부터 좀 뭐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입장에서 복지 예산이나 이런 지원하는 끝이 없어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만족할 수준을 뭐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몇 시에 지금? 네.
예. 그 카메라 옆에 이제 네, 마이크를 안 주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예 말씀하셔도 다 들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유수다의 최광목이라고 하고요. 그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화성의 도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이런 많은 영향 평가들이 외부 기관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실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일례로 교통 영향 평가 잘못됐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뭐 중요해 제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교통이 많이 막히는 삼천병마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거르고 시민을 위해서 편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편안한 시민을 위해서 그걸 개선하실 방안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공무원이 그런 교통 영향 평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아마 받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 영향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퍼뜩 생각나는 것이 규정이나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회장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봤을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교통을 갖다가 개선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자치단체 몫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 뒤에 더 넓은 면적까지 더 미래까지 보고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하는 건지 일부러 비용을 적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의 노브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자체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100%그 교통 영향 평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120, 30%를 우리가 요구를 하자. 우리가 저 주변까지 미래를 보고 요구를 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 하시는 분한테 관철시키려고 교통 영향 평가에서 100을 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120, 130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그 이후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행정적인 소모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성 예예. 예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글로벌 뉴스 박수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6개 권역으로 정책 설명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화성시는 아시다시피 도농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향남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서간 균형 때문에 불만이 나와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동부보다 이제 서부만 발전할 길이 남았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가 발전할 길에 대한 어떤 부분의 기여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시장 되기 전에부터 알았죠. 동쪽, 서쪽, 동서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화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쪽 지금까지는 동탄 신도시만 해도 40몇 명이 살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쪽에 뭐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화성에 현재까지 위치에 오게 한 거는 동쪽의 힘이 크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때 가서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화성의 서부 지역에서 발전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동서 균형 발전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망이라고 봐요. 일단 도로망. 다행히 동탄에서 마도까지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가 개통됨으로써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서해안까지. 근데 아쉬운 거는 그 마도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정곡항까지 더 쭉 연결해서 끝까지 뺐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기 때문에 그것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성을 갖다가 순환도로 한 바퀴 뺑 도는 순환도로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향남을 거쳐서 기아자동차 그리고 서해안에 지금 해안도로가 지금 거의 준공되고 있죠. 그리고 저 위쪽에서는 어디야 테마파크 있는데 거기서 비봉에서부터 봉담을 거쳐서 화산동을 거쳐서
저 바늘동까지 입구까지 연결되는 그 밑자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검토 중에 있고, 또 남양에서 향남까지 화성의 중간을 내륙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까지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로망이 이게 도로망이 뭐든지 건설이 되어야 뭐 공장이 들어든 뭐가 들어든 편지 시설이 들어든 뭐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서부 발전이 아니라 서부에 일단 그래도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화성시에서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궁평항 종합관광 단지를 개발 중에 있고, 유스토스를 갖다가 지금 착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궁평항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솔바다고 해서 관광지를 하고 있고, 저는 바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국항에서 궁평항까지 해안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 18km 정도가 돼요. 18km 되는 데크를 설치해서 중간중간에 휴게소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테마를 엮어서 굳이 우리 수도권 시민들께서 제주도까지 안 가고 여기 화성에 와도 그 18km를 걷는데도 하루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방문형 관광지잖아요. 화성이 하루 왔다가 전국항이든 궁평항이든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방문지였는데, 앞으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겠다. 최소한 하루 이틀은 여기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서해안의 어느 지역에 상당한 큰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하면은 일단은 해안 서해안 우리 72km 해안이 가장 긴 길인데, 해안부터 개발을 하면서 서해안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또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연계한다면은 서해안 개발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낙조가 아름답잖아요, 우리 서해안이. 그래서 서해안까지 굳이 빌딩이 들어오고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서해안만은 유럽의 그런 쾌적하고 그런 도시가 있듯이 우리 화성 서쪽만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하여튼 그런 고급 전원 주택 단지 위주로 개발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22분입니다. 10시? 네, 11시 22분입니다. 예, 시장님 얼마 안 남았네요. 예. 300일 동안 열심히 뛰어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를 논하자면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기후 대책, ESG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ESG 관련 공직자들의 업무 파악이라든지 또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달인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아까 분산하는 권력 구조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달리는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우회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투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의 모든 정서를 다 가실 수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태스크포스 팀을 하나 꾸리셔가지고 지금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화성시의 발전 속도를 조금 맞춰갈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따로 설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기구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오늘 7월 1일 발족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달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죠.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체제 구성이 현 사무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현재 부여되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위주가 구성됐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거라든가 갑자기 새로운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인원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구상한다, 화성에 10년 뒤에를 계획하고 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저희가 개원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화성에 대한 미래를 그리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 갖다 시전 정보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ESG에 대해서는 ESG는 상당히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막 받아들이고 막 이게 빠르더라고.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히 저부터나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둔감한 거예요. 이런 ESG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법은 아마 규정됐을 거예요. 법이 이제 규정인지 시행령인지 모르는데 ESG에 대한 ESG 경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 ESG 경영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실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질 거로 사려 들어가 시간이 다음 부분만 제가 네, 부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요. 아유 뭐야? 저한테 평소에 잘해주셨으니까 제가 네? 저한테 잘해주셔갖고 저 경인대 정경만 기자인데요. 저는 시장님한테 잘해드린 건 없는데 그 시장님이 화성을 잘 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 일단 오늘 나온 얘기가 전부 저기 돈 얘기, 자본 얘기, 주택 얘기인데요. 사실 화성은 인근 시에 비해서 문화 향수를 따지자면 아주 형편없고 거의 0점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어제만 봐도 저기 농어촌공사가 봉담 효행지구에서 나온 문화재들 전부 가져가서 다른 도시 주겠다고 큰 돈이 땅덩 치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 말이 약간 일리가 있는 게 화성에 수장고가 없으니 문화재를 반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화성의 문화 향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그럼 임시로다가 반출하는 게 아니라 영구 반출인가요? 우리가 수장고가 되면은 다시 갖고 온다는 건가? 아까 수장고가 있는 도시에 보관을 했다가 네. 화성시가 수장고가 없으면 그 도시로 소유권이 전환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수장고가 있으면 다시 올 수 있는 거네요.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형 보존 지역인데 그 효행지구 거기는 원형 보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재가 나오면은 그대로 놓고 저는 그 위에 유리 있잖아요. 투명 유리로다가 이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촌공사랑 말씀이 전혀 다르셔서.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저희들 생각이고 하여튼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사세요 혹시? 네. 네, 화성에 살면은 화성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더 좋게 평가를 해주세요. 우리 화성에 사는 분들이 화성을 갖다가 문화적으로 낙후됐어, 교육이 낙후됐어, 생활이 불편해 하면 남들이 보기에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우리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그 말에 침체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봤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성이 안타까운 것이 경제자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근데 화성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6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100만 인구 도시에 이게 그러한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지금 다행히 제가 오기 전에 동탄에 1,500석 규모의 문화예술 트라이앤 파크가 조성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동쪽에 있으니까 이 서쪽에도 하나 종합 예술회관 공연장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조성하는데도 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굳이 서울까지 가서 공연을 안 보고 우리 화성시에서 또 수원 시민들도 우리 화성에서 보러 올 수 있게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저도 공무원 했지만은 가장 또 전문 지식이 취약한 게 이쪽 분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죠. 그때 문화재단도 만들어서 문화재단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각 번역별로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담회든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토론을 거쳐서 화성시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문화선진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이렇다. 그러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 자체를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화성에 사는 게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듣고 이거 하고서 저 손드신 분들 중에서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음 달이든 아니면 뭐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일리와 이균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현안보다 격이 없는 대화의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지 못했던 질문 두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2년을 민주당 소속 시장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에서 한직에 밀려서 뭐 10몇 년을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공무원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화성시가 아무래도 급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그 다음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언론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방 지역 언론들이 화성시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경쟁력에 밀려서 제목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또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실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지적 드린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인사 문제는 저는 민주당으로 시장이 됐지만은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당 색깔을 띄워서 정책적인 거를 집행할 거는 5%?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이 당 사람이 됐든 저 당 사람이 됐든, 제가 보수 쪽의 당에 있는 시장도 모셔봤고 민주당 분도 모셔봤어요. 근데 시장의 역할은 당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똑같이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실무 공직자, 구급부터 시작해서 쭉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환이라든가 상황, 뭘 원하는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저는 그랬어요. 한 5대5 정도를 하겠다. 연공서열, 그리고 능력, 발탁. 근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시장이 뭐 진급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법에는.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시장이 아니라. 아무튼 저는 인사에 있어서 물론 우리 화성에도 3천여 명이나 되다 보니까 불이익받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부각이 안 되거나 뭐 동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거나 일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뭐 당색을 말씀하신 당은 전혀 관계 없고 저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한 뭐 성과까지를 보면 좋겠지만 성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저 같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뻔히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직원들을 더 발탁하고 더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은 처음부터 제가 올 때부터 그랬어요. 지방 언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지방이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드렸고, 간담회 요청이 왔을 때 여태까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 언론인들이 몇 분씩 간담회 요청하면 저는 다 만나서 애안도 들어드리고 건의사항도 듣고 또 거기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역 언론 분명히 우리 화성에서는 두 가지, 일단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감시 기능을 해주시잖아요. 또 하나는 홍보 기능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그만한 거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 요새 특히 인터넷
뭐 이 SNS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 구분 없이 저는 뭐 중앙직, 뭐 방송, 뭐 지역 신문 뭐 구분 없이 다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언론의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난 2001년도 시 습격 이후 정말로 이렇게 급성장을 해서 많은 인접 자치단체장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화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성은 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4대 도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화성을 우리 화성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서 10년 전에 우리가 50만 될 때는 이랬지. 지금 100만이 되니까 이렇게 변했지. 마찬가지로 10년 뒤, 20년 뒤를 우리 시민들께서 상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지역 언론과 지역 전문가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려가는 그런 화성을 만들고 싶고, 정말로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나 화성에 살아라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화성 만들고 싶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인 우리 화성 시민 누구나가 내 삶이 바뀌는 화성 만들기 위해서 저와 3천여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또 언론인께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정 설명의 시정 브리핑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과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서 어른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어른께서는 출입구에서 시장님과 수인선을 하시기 바랍니다.